안녕하세요. AI와 PMI CP 자격에서 제시하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박수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PCCA의 대표 이사역을 맡고 있으며 PMI ATP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5가지 단계는 DIKUW 개념, 두 번째로는 지능, 세 번째로는 좁은 인공지능과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인공지능을 프로젝트 관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MI CP 자격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DIKUW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IKUW 기본 개념은 DIKUW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에서 이 D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플래닝을 통해서 그 많이 모아놓은 데이터들, 즉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인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런 인포메이션은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난리지화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난리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맨 상위에 있는 위스텀, 즉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사람은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걸 지식으로 통해서 이제 지식 전달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사이트, 즉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인공지능 자체가 이 5단계 맨 상위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정보화 시킬 것이며 그런 걸 난리지화해서 지식 전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PM에서는 이 난리지를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지식 전달의 연속성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킨다면은 프로젝트를 보다 잘 관리해서 지혜로운 어떤 판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 도식화해놓은 그림인데요. 일단은 사람이 지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각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지각한 내용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예측한 거 가지고 기획을 한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기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각으로 돌아가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피드백 루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퍼셉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각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센싱, 즉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감지한 내용을 언더스탠딩,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입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각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프레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측은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상하거나 가능한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능성에 대한 이해, 또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것, 즉 우리가 forecast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오늘 시점에 과거는 history, 즉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오늘의 상태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걸 가지고 기획을 통해서 미래를, 즉 미스테리 같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은 어떻게 해요? 극소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는 극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약간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미리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예측, forecasting, predic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PM에서는 결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접근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래닝, 기획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플래닝을 계획이라고도 하고 기획이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플래닝을 기획이라고 할 때는 좀 큰 조직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기획이란 말을 쓰고요. 개인이 하는 것들은 플래닝, 계획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플래닝, 기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결과에 대한 도출, 또 자기학습, 이 세 가지를 이제 기획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한대 루프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 루프라는 걸 쓰는데, 이런 지능은 지각과 예측과 기획의 결과가 다시 지각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 즉 지각한 다음에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또 그걸 또 다시 지각을 하고 예측하고 기회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능은 단방향이 아니라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다른 입력, 다시 입력을 하고 수정해서 학습하는 반복 과정으로 점점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지각하는 능력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플래닝, 그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피드백 루프들을 꾸준하게 이제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좁은 인공지능의 내용과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분을 통해서 보면요, 범위는 좁은 인공지능은 한정된 특정 과제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모든 지적 과제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훈련 방식을 비교해 보면은 좁은 인공지능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전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감정에 대해서는 좁은 인공지능은 당연히 없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존재의 가능성, 자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좁은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제마다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한번 학습으로 여러 과제를 수행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약간 인간과 비슷해지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미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좁은 인공지능의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반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 중이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좁은 인공지능 (Narrow AI는) 특정한 작업만 잘하는 전문형 AI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모든 일을 유연하게 수행하는 인간 수준의 범용 지능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잘 알고 계실 거고요. AI 시스템은 각 상황에 맞게 명시적으로 프로그램 되지 않고 시간의 진행에 따라 성능을 학습, 적응 및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챗GPT에서부터 정말로 이제 AI까지 올라갈 때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챗GPT, 코파일럿, 제미니 같은 것들이 맨 하위에 있고요.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이닝 트랜스포머라고 돼서 GPT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LLM이 있고, 또 거기에 생성형 AI라고 되어 있는 Gen AI, 제너레이티브 AI가 있고, 그 상위에 머신 러닝이라는 부분이 있죠.
머신러닝, 그리고 맨 꼭대기에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는데 이 단계별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AI를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보면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AI 활용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업무 자동화 및 일정을 자동으로 예약한다. 뭐 일정도 우리가 이제 뭐 AI 가지고 우리가 이제 CPM 이론을 인지하고 있는 AI를 이용해서 스케줄을 모델링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판단은 분명히 사람이 하겠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 어떤 게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이제 한번 비교 설명해 볼 수도 있는데, AI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분석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아울러서 예측되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에 대한 어떤 관리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예측 분석을 통해서 위협이냐 기회냐에 따라서, 위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보이드하는 게 상책이죠. 아니면 트랜스퍼, 그리고 뭐 전가한다는 거죠. 트랜스퍼, 또는 아니면은 미티게이트, 완화하거나 아니면 억셉턴스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기회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회는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기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핸스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쉐어한다든지, 억셉턴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예측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자원 배분 최적화를 통해서 RCP, SP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Resource Constrained Project Schedule Problem. 이건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장비에 대한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오류,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거죠. 오류의 감소 및 품질을 개선하는데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이거 말고도 뭐 안전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쪽, 아니면 실제 어떻게 보면 설계라든지 이쪽에도 많은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AI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즉 검증과 확인,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영역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언더스탠딩과 우리가 이제 위스텀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I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화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해내는 그런 위스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PMI CP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MI CP 자격은요, 그 PMI에서 2023년도 12월 달에 그 건설 분야를 특화해서 만든 자격증으로서 컨스트럭션 프로페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P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MI CP는 건설 프로젝트의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특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건설 쪽에서도 이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 스페셜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MI CP에서 이 자격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건설 산업이 직면한 7가지 핵심 도전 과제, 이 7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즉 각각의 인터페이스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전이라든지 이쪽에도 좀 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국내가 다 똑같은 실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빈약한 혁신 및 기술을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건설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하는데 이제 채택하는데 조금 더 소극적일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비드19 때를 계기로 많이 좀 발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그 소극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해외보다는 훨씬 더 좀 굉장히 좀 협소한 영역에서만 이런 것들이 채택돼 가지고 관리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잘못된 조달 프로세스, 사실은 온타임 딜리버리죠.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현장에 온타임에 딜리버리 돼야 되는데 잘못된 조달 프로세스 관리로 인해서 일정이 좀 딜레이 돼 가지고 온타임에 이제 시작을 못하거나 온타임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성능 측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측정치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변동, 즉 프로젝트 요구사항 변경입니다. 범위에 대한 변동이라는 것은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가 나날이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변동을 순응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체인지 오더에 의해서 이제 승인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일정이라든지 원가의 증가 없이 그냥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스코프 클리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시시각각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자일스럽게 받아들이고 수능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인데 그런 어떤 유연성이 좀 부족한 일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뭐 이걸 통해서 인터페이스 관리가 좀 부족하다. 즉 뭐 간섭이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물리적인 간섭도 있지만 자원들에 대한 간섭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관점을 의사소통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풀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돼서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실패한다라는 컨셉이에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 및 실행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밸류 엔지니어링이 이제 펑션이 유지되면서 코스트는 다운되는 일반적인 어떠한 그 VE 컨셉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펑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VE 할 때 향상되고 돈이 세이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설계 관련된 부분의 품질이 굉장히 좀 푸어하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7가지의 직면한 핵심 도전 과제로 인해서 PMI CP라는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MI 펄스 오브 더 프로페셔널 리서치 2020에서 그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서 리포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건설 프로젝트를 보면은 한 72% 이상이 이제 딜레이, 즉 지연이 발생돼서 뭐 EOT 클레임이거나 ALD 관련된 어떤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어떻게요? 73% 이상이 그 오버버짓, 즉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70% 정도 아까 스코프 클리프, 즉 기간하고 일정하고 원가의 증가 없이 범위가 변경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 70% 이상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MI CP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글로 자막을 넣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shapes the world we live in, contributing over 14% to global GDP. As cities expand and infrastructure demands grow, the need for innovation and skilled project management has never been greater. From robotics and 3D printing to AI-powered project managemen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undergoing a technological revolution, creating smarter and more sustainable structures. Across the globe, groundbreaking projects are transforming landscapes and lives,
from Africa's renewable energy hubs to Asia's high-speed rail networks. Despite its growth, the construction industry faces challenges: workforce shortages, climate change, and the demand for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The PMI Construction Professional equips professionals with the skills needed to meet these challenges, offering training in modular construction, risk management, sustainability, and advanced technology integration. Across regions, PMI-CP empowers professionals to drive innovation, manage risks, and deliver world-class projects. Together, we are building a world of opportunit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PMI Construction Professional is not just a certification, it's a commitment to excellence in construction. 자, 내용 간단하게 이제 설명했는데,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뭐 AI뿐만 아니라 신기술들이 왜 필요한지, 또한 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왜 이런 CP의 자격증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 프로젝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은 건설 산업은 세계 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말씀드렸던 대로 지연, 예산 초과, 병역 변동에 대한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복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전문가 필요성에 대한 증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이제 어떤 제도 하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자격증, 인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격증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증가되고 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등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PMP라는 자격증에 대한 니즈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우리 국가도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 PM 분야를 부가가치 분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PMI-CP 자격이 개발이 요구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게 필요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MI-CP와 조기 성공 사례인데 2023년도 12월을 시장에 도입된 이후에 뭐 19,000개, 한 2만 개 정도 이상의 개별 과정이 완료가 됐고, 또 MTIA Major Transport Authority of Victoria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캐나다 쪽이죠. 철도 프로젝트 롤아웃에 사용되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설 산업 규제 당국에서 PMI-CP를 건설 표준으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잠비아의 EIZ라고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 오브 잠비아에서도 이제 이 자격을 채택을 했고요. 특히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격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적 자원 개발 기금은 사우디 국가 노동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PMI-CP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 당국, 어떻게 보면 그 조달 쪽에서도 이제 이걸 채택했고요. 바레인 노동부도 PMI-CP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발주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PM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격에 대한 어떤 부분이 PMP로 국한된 게 아니라 PMI-CP, PMI-RMP, PMI SP라고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스케줄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컨스트럭션 프로페셔널 등 좀 특화해가지고 요구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건설 분야에서 특히 이제 발전이라는 이쪽 글로벌 시장에서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쪽에서 나오는 발주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쪽에서 이런 어떤 PMI-CP 자격자의 필요성이, 아니면 그 자격
이 보유자들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PMI CP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뭐 우리나라 말고 그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라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지금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6명 정도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은 수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보하는데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팀이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왜 PMI CP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PMI 건설 전문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고급 프로세스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팀에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요? PMI CP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PM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및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막대한 ROI, Return on Invest, 즉 투자 수익률을 실현하고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PMI CP랍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설업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 즉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PMI CP를 갖고 있는 자격자가, 즉 관리자가 그러한 어떤 고충,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7포인트 있었죠. 7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7가지들을 좀 완화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격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 니즈에 대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PMI CP 자격을 위한 조건은 뭘까요? PMP는 대졸, 고졸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PMI CP는 일단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했고 또 36개월, 즉 3년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경력을 갖고 있으면 시험 볼 자격이 이제 확보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4가지 기본 모듈이 있는데요. 강사 주도형 모듈도 있고 그냥 동영상을 봐가지고 하는 건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지 기본 모듈 PMI CP 학습 모듈을 구매하고 수강을 완료해야지만 시험 볼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조건 그 PMI C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PMI에서 제작한 그 교재를 스터디하고, 그 스터디하는 시간이 이제 혼자서 교육받을 때는 일단은 그 56시간 과목별로 이제 14시간씩 이제 수업을 듣고서 이제 공부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코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4가지 코스와 캡스톤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는데, 캡스톤은 이제 워크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에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4가지 코스의 첫 번째가 뭐냐? PMI CP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의사소통이 그만큼 건설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이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 배지를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내부적인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설 범위 및 지시, 변경 지시 관리에 대한 거죠. 그래서 Construction Scope and Change Order Management, 이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체인지 오더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체인지 오더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이라고 하는 스코프 클리프는 승인받지 않은 것들, 즉 일정하고 그 원가의 상승 없이 그냥 범위가 바뀌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하고 연관돼서 건설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즉 컨스트럭션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인터페이스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갈등이라든지 오해 이런 것들을 인해서 건설 프로젝트가 실패로 다다를 수도 있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 계약 및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건설 계약 자체가 일반 계약보다 좀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건설 계약에 관련된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단계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위협과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 거고요. 또 건설 계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하고의 약속된 날짜를 어기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클레임을 치거나 LD에 관련된 클레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이 네 가지 코스를 14시간씩 이제 강사주도 교육을 듣고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요 교육은 공통적으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에디셔널 코스가 있는데 이게 PMI 시니어 컨스트럭션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일단은 퍼포먼스 매터리얼 매니지먼트 수행하는 것과 성과와 매터리얼 관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 쪽인데 이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 쪽에서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 버추얼, 뭐 그 A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가지가 배지를 이제 획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격과 같은 것들을 인증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PM이 주로 이제 이런 어떠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실행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쪽에 있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나오는 뭐 프리마베라 또는 MS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AI하고 더불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플래닝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체크해 가지고 세 가지 자격증을 또 새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과정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PMI C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 의사소통, 그리고 두 번째 건설 범위 및 변경 지시, 또 건설 인터페이스 관리, 건설 계약 및 리스크 관리 이 과목을 스터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PMI CP 자격 취득의 이점, 개인과 조직의 관점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조직이 프로젝트의 효율성,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선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증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업계 전문가가 개발한 첨단 교육 과정으로 직원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 있는 건설 전문가가 요 과정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뭐 힘을 좀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전문가가 개발하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관에서 수여하는 인증이다. PMI에서 이제 인증하는 건설 전문가 자격이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개인의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입니다. 즉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개인의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인정받는 그런 자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조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PMI CP를 갖고 있는 개인과 조직이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느냐. 일단 온버짓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72% 정도 어떻게 보면 뭐 오버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온타임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온타임에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베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베아가 이제 의사소통하는 장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딜리버리 시간을 30%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인 스코프, 즉 그 PDRI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건설 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 도구거든요. 그 관리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25%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서 이제 할 수 있다. 편차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데드라인 드리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론트 엔드 스코프 클리어리티 딜리버리 1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PDRI를 어떤 개념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드라인을 이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리소스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미니마이즈 미스테이크, 즉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최소로 줄여서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온 버짓, 온 타임, 인 스코프, 데드라인 드리븐, 그리고 리소스 스마트, 그리고 이제 그 미니멈 미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확보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서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I CP 자격 취득을 위한 스터디는 프로젝트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전략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플래닝을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니지 컨트랙트, 즉 계약이 프로젝트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스터 리스크 미티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크와 도전 과제를 선제적으로 처리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자격을 따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따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MI, CP, ECO, 이그잼 컨텐츠 아웃라인 도메인인데요. 도메인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과목이 4과목이 있었다는데 시험 볼 때는 컨트랙 매니지먼트가 5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즉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과 범위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트래티지 앤 스콥 매니지먼트가 한 15%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거버넌스 자체가 5%에서 총 100%가 나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터디하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컨스트럭션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이 14시간, 그리고 컨스트럭션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코스가 14시간, 그리고 컨스트럭션 스코프 앤 체인지 오더 매니지먼트 코스가 14시간, 그리고 컨스트럭션 컨트랙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스가 14시간 해가지고 총 56시간을 쓰는데 필요한데 이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풀 프라이스 가격이 이제 동영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회원은 249불, 149불, 149불, 149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멤버십을 가입하는데 멤버십이 내년에 좀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50불에서 60불 정도 좀 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인받아 보는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6월달까지 프로모션으로 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뭐 시험비라든지 교재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따져서 한 799불에 이제 교재도 구매하고 또 그리고 시험도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 뒤에 있는 연락처에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그 PMI, CP, ECO 도메인 중에 첫 번째 컨스트럭션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의사소통 전략 및 의사소통 계획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개념 관리자 관리,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액티브 리스닝, 즉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되고, 오베아라고 하는 빅룸, 회의룸 같은 것들인데 빅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잘 원만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약속 기반의 관리, 커미먼트 베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BM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속 기반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이제 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인 PMIS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I, 즉 미국 이제 건설 협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컴파스라는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증거 기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툴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컨스트럭션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간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ENC 프로젝트 인터페이스 관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좋은 인터페이스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설계 및 관리 도구와 이제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인터페이스 관리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의사소통하고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컨스트럭션 스코프 앤 체인지 오더 매니지먼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결과를 통해 범위를 주도하기.
두 번째는 명확한 범위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모든 개념 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평가 도구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또 범위 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과 뭐 아웃컴,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변경 지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위 관리 및 변경 지시에 관련된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트럭션 컨트랙트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요. 일단은 계약 생애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서부터 쭉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명확한 범위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모든 개념 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된다. 즉 바이인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요. 그리고 ENC 프로젝트 리스크 분류와 우선순위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크 분류는 뭐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리스크 레지스터에 대해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절차,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PM복 6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리스크 부분에 대한 부분들, 즉 11장에 있는 11.1장부터 11.7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좀 건설 분야에 특화돼서 이제 설명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도구 및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클레임 관련된 부분들인데, 클레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설명하고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중에 클레임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 디스퓨트에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임 및 분쟁 절차,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을 들어서 보면 되는데요. 일단 PMI CP 시험 방식은요,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보통 일반적으로 CBT라고 하는 그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보는데, 20년도 9월부터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저기 나와 있는 피어슨 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한번 테스트 받고 그 노트북 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센터 베이스로도 볼 수 있는데 서울에 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한 군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연말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 이제 그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뭐 결제하고 미리 이제 신청해 놔야 된다는 건데, 나중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일단 시험 문제는 총 그 CP 문제는 1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50%, 30%, 15%, 5%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일단은 총 응시 시간이 230분입니다. 230분 굉장히 좀 길죠, 시간이. 그렇죠.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 즉 건설 프로젝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PMI CP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건설 현장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120문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이제 좀 그 문해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BT 시험인데 40문제를 풀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40문제를 제출하고 10분 쉴 건지, 아니면은 제출하고 그냥 시험을 볼 건지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40문제 풀고 쉬고, 40문제 풀고 쉬고, 40문제 마저 풀면은 끝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50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소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객관식인데, 멀티플 초이스 문제들이 좀 몇 개 나오고요. 드래그 앤 드랍 문제들이 나오고, 주관식이 있는데, 주관식이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드랍다운 돼서 거기서 이제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이보다는 뭐 선택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이 자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셔서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고요.
앞으로 이 건설 프로젝트, 물론 프로젝트 전반적인 어떤 모든 업종에 다 포함되지만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PMI CPD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잘 활용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